에이, 재수없는 년. 저 디룩디룩한 살덩어리 이제 안 봐도 돼. 살 것 같다. 이거나 먹고 썩 꺼져.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습니다. 남편은 뚱뚱한 와이프에게서 드디어 해방됐다며 뭐가 그리 좋은지 뒤에서 키득거렸죠. 저는 하얀 소금 범벅이 된 채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저녁 그들이 평생의 수건이라며 화려한 개관 파티를 열 화연 갤러리. 그 건물이 바로 몇 시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은 뚱뚱한 며느리, 바로 제 소유라는 사실을요. 뚱뚱하다는 이유로, 거지 같다는 이유로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은 시댁 식구에게 가장 화려하고 잔혹하게 되갚아주는 통쾌한 복수극.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싸늘한 바람이 낡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잠든 김서연의 뺨을 핥히는 새벽이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감에 김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죠. 만삭의 몸은 잠깐 돌아눕는 것조차 버거웠고 발목은 밤새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무뎌졌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흥겨운 콧노래 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틀어놓은 아침 라디오 사연에 혼자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간간이 섞여 나왔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부엌으로 나간 김서연의 눈에 화려하게 차려졌던 저녁 식사의 잔해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갤러리 VVIP 고객이라도 다녀간 듯 값비싼 와인병과 고급 스테이크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박 여사는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통에 담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서연의 부은 얼굴과 무거운 배를 훑어본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죠. 일어났니? 뱃속에는 너 닮아서 잠도 없나 봐. 꼭두 새벽부터 부엌은 왜 어슬렁거려? 벌써 밥 처먹으려고 기어 나온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목이 말라서요. 목은 무슨. 네가 하도 침대에서 코끼리처럼 뒤척이는 소리에 내가 잠을 다 설쳤다. 그렇게 몸이 무거워서 애는 제대로 낳겠어? 박 여사는 보란듯이 먹음직스럽게 남은 스테이크 조각을 집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탁탁 털어 넣었습니다. 김서연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박 여사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뱃속에 애가 아니고 고지가 들었나 보네. 임신 핑계로 얼마나 먹어댔으면 몸이 저렇게까지 불어터져. 하긴 내 식탐은 알아줘야지. 박 여사는 냉장고를 열더니 며칠은 지난 듯 딱딱하게 굳은 식빵 한 조각을 꺼내 김서연에게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던가. 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니? 감지덕지 해야지. 김서연은 차갑고 딱딱한 식빵 조각을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박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응, 혜린 씨. 일찍 일어났네. 나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 응, 어젯밤에 이야기한 건 거의 다 정리됐으니까 걱정 마.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보내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식탁에 서서 굳은 식빵 조각을 들고 있는 김서연을 발견한 순간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돌처럼 굳어졌죠. 그는 전화를 급하게 끊더니 김서연을 향해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그 꼴은 또 뭐야?
진짜 없던 정까지 다 털리겠네.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건데. 그리고 지금 그 배를 봐라. 일주일을 굶어도 안 죽겠어. 당신 그 꼴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알아? 아우, 진짜 갈라서던가 해야지. 박민준의 폭언에 옆에 있던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어머머, 드디어 결심했구나, 내 아들. 이 애미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아들이 착해 빠져서 고민만 하더니만. 잘 생각했다. 저런 돼지를 집에 그대로 두고 어떻게 혜린이 같은 애를 만나서 큰일을 하겠어. 당장 내보내야지, 암. 박 여사는 김서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 옆 창고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김서연이 들고 온 유일한 그녀의 짐이었죠. 박 여사가 그 가방을 김서연의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짐은 내가 진작에 다 싸뒀다. 옷까지 몇 개밖에 없어서 싸는데 10분도 안 걸리더구나. 이제 그만 우리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게 좋겠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내 말 알아듣겠지. 김서연이 황망한 표정으로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손을 뻗어 박민준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며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소리야? 제발, 우리 아기, 당신 아기잖아. 하지만 박민준은 벌레라도 닿은 듯 질색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김서연을 내려다보며 입고 있던 명품 코트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만 좀 해. 피곤하다. 당신이랑 그놈의 뱃속의 애 때문에 내 앞날을 망칠 순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나 애 좋아하지도 않았어. 어쩌다 실수로 애 생겨서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어. 이참에 갈라서자. 나 새 출발하고 싶다.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김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들었지?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네가 없어져 줘야겠다. 빨리 나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얇은 실내복 차림의 김서연은 차가운 복도에 맨발로 내던져졌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여행 가방이 복도로 내던져졌죠. 가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김서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닫힌 문을 향해 김서연은 미친 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쾅쾅쾅. 맨손으로 차가운 철문을 몇 번이고 내리치며 그녀는 목 놓아 울부짖었죠.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여보, 제발요. 한 번만. 제발.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박 여사의 비웃음 소리도 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남겨진 듯한 적막감이 김서연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감각조차 없었죠. 텅 빈 복도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뱃속 아이의 미약한 태동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을까요?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도 눈물을 흘릴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연은 바닥에 내팽개쳐진 낡은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파트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온 그녀는 그제야 차가운 새벽 공기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딱딱한 식빵 조각이 들려 있었죠.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던 지폐 몇 장이라도 확인하려 김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얇은 실내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손가락 끝에 빳빳하고 모서리가 다른 종이 조각이 만져졌죠. 힘없는 손으로 꺼내보니 그것은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를 색이 바랜 낡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명함을 비춰보자 김서연의 머릿속에 오래전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김서연에게 유일한 친구는 동네 도서관의 낡은 미술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도서관 구석에 앉아 세상의 모든 미술사와 화법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날카로운 안목을 김서연에게 선물했습니다. 윤 관장을 만났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결혼 전 우연히 들렀던 한 전시회. 그저 넋을 놓고 그림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김서연은 한 풍경화 앞에서 그림의 질감, 갈라진 무늬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던 겁니다. 특정 시대의 캔버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그림의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고 그것이 서툰 복원의 흔적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갤러리 측에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모두가 그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하지만 그때 한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 다가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특별한 눈을 가졌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낡은 것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그 눈은 보석이요. 언제든 편하게 한번 들르세요. 노인은 자신의 손에 이 명함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술품 복원 연구소 윤지철 관장. 따뜻했던 과거의 기억은 차가운 현실의 비참함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기억이나 하실까? 이건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을 거야. 임신한 웬 여자가 다짜고짜 찾아가면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수많은 생각들이 김서연의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길거리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어요. 김서연은 낡은 명함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염치도 자존심도 이제는 사치였습니다. 지금 김서연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김서연은 명함에 적힌 희미한 주소를 향해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김서연은 마침내 낡고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서연은 결국 정신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다급하게 흔드는 온기를 느끼며 김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풍경 속에서 낡은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바로 윤지철 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김서연의 몸에 덮어주며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봐요. 괜찮소? 쓰러진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윤 관장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죠. 그는 기억을 더듬다가
마침내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 깨닫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 아닙니까? 3년 전 인사동 갤러리에서 만났던. 윤 관장은 곧이어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거의 외치듯 말했죠. 세상에, 홀몸도 아닌 분이 이런 차가운 길바닥에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몸은 괜찮아요? 이런.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일단 몸부터 녹여야 해요. 어서. 윤 관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김서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연구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김서연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낯선 냄새에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죠. 오래된 책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와 코를 톡 쏘는 유화 물감, 그리고 테레비뉴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자 폭닥한 담요가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차가운 복도 바닥이 아닌 낡았지만 정갈한 가죽 소파 위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기묘한 도구들과 캔버스에 담긴 반쯤 복원된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윤 관장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윤 관장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일단 이것부터 좀 먹어요. 빈속에 너무 오래 있었어. 그가 내민 것은 하얀 쌀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저 따뜻하기만 한 죽이었죠. 김서연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그저 멍하니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서 개밥그릇 취급을 받으며 음식을 구걸해야 했던 순간이 떠올라 목구멍으로 모래가 넘어가는 듯 껄끄러웠어요.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윤 관장은 김서연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공포,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온정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어요. 윤 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김서연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김서연이 붉어진 눈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폐는 무슨...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 눈을 내가 잊을 리가 있나. 그런데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윤 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서연에게 내밀었죠.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기억하시오?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관장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당신의 할아버지 서화 선생님이시오.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고. 제 할아버지요? 저희 부모님은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서화 선생님께서 평생을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 헤매셨소. 당신 어머니는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택했고 그 길로 연이 끊겼지. 뒤늦게 자식 부부의 비극을 알게 된 선생님은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사셨다오.
당신이라는 핏줄을 찾기 위해 온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이렇게 엇갈리고 말았구려.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평생을 그리워했던 가족의 뿌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얽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관장이 그를 보며 말했죠. 오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이분이 바로 서화 선생님이 평생을 찾아 헤맨 손녀 김서연 씨입니다. 최 변호사라 불린 남자는 김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드디어 찾았네요. 제가 바로 서화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최도연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당신을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서류철의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화 선생의 유언장이었죠. 나의 전 재산과 모든 작품을 나의 유일한 핏줄인 손녀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최 변호사가 유언장의 한 구절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유산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손녀를 찾아 헤맨 한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과이자 당신의 삶을 되찾아주길 바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김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들을 멍하니 넘겨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부동산 목록,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식과 예금,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수백 점의 미술품 목록까지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재산 목록의 어느 한 부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서울의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에 위치한 빌딩, 그리고 그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이름, 화연 갤러리. 순간 머릿속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화연 갤러리는 내 인생의 전부야. 우리 민준이가 물려받을 왕국이라고. 박민준의 비웃음도 떠올랐죠.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예술을 알아? 처먹는 것만 알지. 이 갤러리는 내 무대고 당신은 여기에 낄 자리가 없어. 자신을 돼지라 부르며 멸시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하며 내쫓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이 바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눈물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김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서류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죠. 김서연은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슬픔과 혼란으로 떨리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는 최 변호사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윤 관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라도 기어나와 원수를 물어뜯겠다는 처절한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관장의 낡은 보건연구소는 차가운 복수를 위한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쌀죽을 남김없이 비웠고 뱃속 아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처절하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했고 온화했던 얼굴에서는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뜬 것만 같았어요. 최 변호사와 윤 관장은 그런 김서연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화연 갤러리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는 그 성이 바로 그들을 파멸시킬 무덤이 되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저들을 저 건물에서 내쫓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무너지길 원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바닥까지 처절하게요. 시어머니는 예술을 아름다움이 아닌 가격표로 보는 사람이고 박민주는 예술을 사교계의 사다리로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사다리를 눈앞에 놓아주면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기어오를 겁니다. 김서연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 서화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미술계의 전설로만 남은 서화의 미공개 유작 특별전을 화연 갤러리에서 개최한다는 소문을 흘리는 겁니다. 윤 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 미끼를 물겠소? 물 겁니다. 아니, 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명예와 허영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대한민국 미술계의 중심이 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김서연은 윤 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장님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서화미술재단의 특별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요. 누구도 감히 의심하지 못할 권위와 까다로움을 보여주세요. 그 말에 윤 관장의 눈이 장난기 어리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화연 갤러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박 여사는 갤러리 직원에게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너 눈은 장식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박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윤 관장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럽지만 구식인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날카로운 뿔테 안경 너머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갤러리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박 여사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화연 갤러리 관장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서화재단의 특별보존위원회 위원장 윤지철이라고 합니다. 서화재단이라는 말에 박 여사와 박민준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서화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죠. 박민준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 제가 화연 갤러리 대표 박민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윤 관장은 박민준의 명함을 건성으로 받아들고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서화 선생님의 미공개 유작 특별전 개최를 위해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몇 군데 후보 중 하나로 화연 갤러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뵈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왔나요? 그 말에 박 여사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갤러리가 꿈에 그리는 기회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것 같아 입이 귀에 걸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윤 관장은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죠. 그는 갤러리 곳곳을 둘러보며 보란듯이 혀를 찼습니다. 음이 할로겐 조명은 사실상 캔버스를 불로 지지는 것과 마찬가지요.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거지. 이건 무식의 소치요. 항온, 항습장치는 제대로 작동은 하는 겁니까? 보안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서화 선생님의 작품을 단 하루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와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 관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수준의 완벽한 보존 환경, 24시간 오차 없는 항온, 항습 시스템과 자외선 차단 특수 유리, 그리고 최첨단 보안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화연 갤러리에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 관장은 그럼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시죠라는 말을 남기고는 미련 없이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탐욕과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민준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우리가 대한민국 미술계의 중심이 되는 거라고. 박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말한 설비를 갖추려면 수십억은 좋게 들 겁니다.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돈을 어디서 구해요? 박 여사가 아들의 등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멍청한 녀석아. 혜린이 집안에서 널 뭐라고 보겠어? 서화 특별전만 성공시키면 넌 더 이상 갤러리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계의 황태자가 되는 거야.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지. 은행 대출을 받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집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해야지. 이건 우리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그녀의 눈은 이미 서화 특별전이 가져다 줄 엄청난 명예와 부에 대한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윤 관장이 갤러리를 다녀간 후 박 여사와 박민준의 집에는 매일 밤 고성이 오갔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 직전처럼 뜨거운 욕망과 차가운 현실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수십억이에요. 그 돈을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잘못하면 우리 갤러리까지 전부 날아가는 거라고요. 박민준은 거실을 뱅뱅 돌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죠.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러니 네가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눈앞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다 바쳤는데도 벌벌 떨기만 하다니. 혜린이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냐. 이 정도 배포도 없는 놈이라고 등 돌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박 여사의 집요한 채찍질과 혜린이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에 박민준의 이성은 조금씩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혜린의 실망한 표정과 성공한 자신을 찬양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지옥 같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박민준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처럼 완전히 이성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서화재단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윤지철이라는 위원장의 등장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박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향했죠. 컴퓨터를 켜고 몇 시간이고 서화재단과 윤지철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잠결의 목소리에 박민준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서화재단이라는 곳과 윤지철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 티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쪽은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라서요. 잘못 건드렸다간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탐욕의 눈먼 어머니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며 내심 뿌듯해했죠. 자신이야말로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사업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서화재단이라는 곳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이 아닙니다.
윤지철이라는 이름으로 된 미술계 유력 인사도 찾을 수 없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보고를 받은 박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역시 사기였나? 하지만 흥신소 직원의 다음 말이 그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윤지철이라는 이름의 한 노인이 최근 최도연 변호사라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 태평의 시니어 파트너로 주로 재벌가의 비밀 상속이나 비자금 문제를 처리하는 거물입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서 재계에서는 그림자 변호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흥신소 직원은 한 장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 앞에서 최 변호사가 윤 관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박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저렇게 굽실거린다고? 아니야. 그렇다면 저 윤지철이라는 노인은 진짜 거물이라는 뜻인가? 그래,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이지. 그의 의심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전시가 아니라 베일에 쌓인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라는 확신이었죠. 박민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좋아. 판은 완벽해. 하지만 이 판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나만의 카드도 하나쯤 있어야지.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개막식 파티에 귀한 손님을 한 분 더 모실 거야. 우리나라 살인미술관 연합회 회장이신 백승진 관장님께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 서화재단 특별전 개막 파티라고 하면 그분도 분명 관심을 보이실 거야. 백 관장님까지 오시면 이 파티는 그냥 파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계의 역사가 되는 거라고. 그는 백 관장을 자신의 인맥으로 섭외함으로써 이 모든 판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혜린과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로부터 백 관장이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윤 관장에게 연락해 재단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프로젝트의 거대한 비밀을 파악했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똑똑함에 취해 있었어요. 그 시각 윤 관장의 연구소에서는 김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푼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기분 좋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죠. 김서연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보고 있니? 엄마가 우리 아가 집을 아주 멋지게 꾸며주고 있어. 저 사람들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땀으로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줄게. 그때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냉철한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상대로 흥신소를 붙였더군요. 저희가 흘린 최 변호사라는 미끼를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낸 흥신소 직원은 사실 김서연 측에서 미리 심어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상대의 의심을 역이용해 확신을 심어주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서연 씨.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그 재능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돈을 구하러 뛰어다니게 만들어야죠. 김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화연 갤러리는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집과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최첨단 보존 설비라는 명목으로 쉴 새 없이 빠져나갔죠. 그 돈은 물론 최 변호사가 설립한 유령 회사를 거쳐 고스란히 김서연의 계좌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박민주는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이 평생을 바친 갤러리를 김서연의 취향에 맞게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미래의 황태자가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성공으로 향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덤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화연 갤러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최고급 대리석이 깔렸고 천장에는 작품의 색을 단 하나도 왜곡하지 않는다는 특수 조명이 촘촘히 박혔죠. 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작은 온도나 습도, 변화까지 감지해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같이 갤러리에 나와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인부들에게 불호령을 내렸고 자신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것을 즐겼어요.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랜드 오픈 파티 날짜가 잡히던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박민주는 텅 빈 갤러리 중앙에 서서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이걸 보세요. 완벽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화연 갤러리를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고 말고. 이제 개막식 날 장관 마누라랑 재벌 사모님들 쫙 부르는 거야. 혜린이한테도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그 말에 박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혜린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 씨, 나야. 내일 저녁에 시간 비워둬. 드디어 당신에게 보여줄 때가 됐거든. 절대 후회하지 않을 테니 가장 멋진 모습으로 와줘. 그 시각 윤 관장의 연구소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묵직한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USB 안에는 박 여사와 박민준이 대출과 사채를 일으킨 모든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저희 쪽으로 흘러들어온 완벽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 건물이 온전히 사모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원본입니다. 김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복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죠. 윤 관장이 안쪽 방에서 커다란 드레스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건 제가 김서연 씨를 위해 준비한 갑옷입니다.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는 가장 훌륭한 갑옷을 입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상자를 열자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최고급 실크 원단의 드레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김서연의 디라인을 감추는 대신 만삭의 몸이 가진 아름다움을 가장 고귀하고 성스럽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드레스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내일 그녀가 입을 옷이자 그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내일 오전 9시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있습니다. 아마 곧 박민준에게서 직접 연락이 올 겁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민준. 쫓겨나던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박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내일 아침 9시 서초동 가정법원인 거 잊지 않았겠지?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을 거 아냐? 늦지 말고 제 시간에 기어 나와. 너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1분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는 이혼 절차를 통보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는 듯 했습니다. 김서연이 아무 말도 없자 박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듣고 있냐? 혹시 뭐 위자료라도 뜯어낼 생각이라면 꿈깨.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변호사 비용도 아까우니 그냥 도장이나 찍고 조용히 사라져. 알았어? 김서연은 대답 대신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수아기를 향해 그리고 뱃속 아이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들리니? 내 아빠 목소리야.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나.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가. 김서연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앞둔 장수의 냉철함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날 밤 박민준과 박 여사는 화려하게 변한 갤러리에서 밤늦도록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래의 영광을 꿈꿨습니다. 같은 시각 김서연은 연구소의 작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세상 그 어떤 폭풍보다도 더 격렬하고 무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서연은 칠흑 같은 드레스 대신 일부러 초라하고 낡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과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이건 역시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연기의 일부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서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법원 너머 화려하게 꾸며졌을 화연 갤러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박민준과 박 여사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박민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고 박 여사는 마치 시상식에라도 온 사람처럼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김서연의 초라한 행색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여사가 김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주머니에서 한 움큼의 소금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팍팍 뿌렸습니다. 에잇, 더러운 것. 마지막까지 재수 없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꼴이야 이게. 우리 민준이 앞길에 부정탈락. 박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준이 김서연의 귓가에 대고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꼴 좋다. 이제 겨우 내 주제를 파악한 모양이네. 오늘 도장 찍고 나면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난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 엮일 수준이 아니거든. 그는 김서연을 한번 밀치고는 의기양양하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은 얼굴에 붙은 소금 알갱이를 묵묵히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이혼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판사 앞에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의사를 확인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순간 박민주는 후련한 애라는 말을 남기고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랜드 오픈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화연 갤러리는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유명 정치인과 재벌 총수, 셀러브리티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박 여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아들과 갤러리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박민주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혜린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혜린에게 속삭였죠. 어때, 혜린 씨? 이게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야.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 서화재단 위원장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윤 관장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적인 예술가 서화의 위대한 유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갤러리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갤러리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압도적인 기품을 뿜어내는 만삭의 여인이었죠. 바로 김서연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갤러리 안의 모든 시선이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만삭의 여인에게로 쏠렸죠. 박민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서현? 아니,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에 법원 앞에서 봤던 재수없고 초라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왕과도 같은 압도적인 기품. 박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박 여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박민준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 누가 불렀어? 당장 보안 요원시켜서 끌어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김서연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죠. 팔짱을 끼고 있던 혜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저 여자 누구야? 모든 것이 완벽했던 자신의 대관식에 가장 끔찍한 오점이 나타난 겁니다. 박민주는 이대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곧이어 비뚤어진 오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거머리 같은 것.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관대함과 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민주는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혜린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마치 관대한 남편인 척 연기를 시작했죠. 아,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군요. 제 전 부인입니다. 아마 제 성공을 축하해주러 온 모양인데 방법이 좀 서툴렀나 봅니다. 김서연 씨, 이제 그만 돌아가죠.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는 마치 관대한 사람인 척 연기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박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증명하기 위해 제가 특별히 미술계에 살아있는 전설 백승진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이 전시의 가치를 증명해 주실 겁니다. 박민준이 가리킨 방향에서 품격 있는 정장 차림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승진 관장이었습니다. 박민준은 그를 구세주처럼 맞이하며 아첨을 떨었죠. 백승진 관장님, 어서 이 자리의 격을 높여주십시오. 하지만 백 관장은 박민준을 그대로 지나쳐 단상 위에 김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김서연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백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화재단의 진짜 주인이시자 서화 선생님의 유일한 핏줄이신 김서연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늙은 종이 감히 김서연의 위대한 계획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기뻤습니다. 순간 갤러리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와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 관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갤러리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단상 위의 김서현과 무대 아래의 박민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박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이제는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 관장을 향해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 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담이시죠? 제가 관장님께 어떻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공들여서 관장님을 모셨는데, 백 관장은 박민준을 향해 연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나지막하지만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죠. 박민준 대표, 자네가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지철 위원장만으로는 부족해서 자네의 인맥을 과시하고 이 파티의 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였겠지. 백 관장의 말은 정확히 박민준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서화라는 이름이 주는 거대한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보지 못했네. 평생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살아왔다는 자가 정작 자신의 아내이자 서화 선생님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진짜 보석은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내쫓았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일인가. 그때 갤러리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갤러리 리모델링 공사비의 상세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정보였어요. 수십억 원의 돈이 최첨단 설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 최 변호사가 만든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계좌에 입금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단상에 선 최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돈의 흐름이 바로 진실입니다. 화연 갤러리의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박민준 대표와 박 여사님의 개인 대출과 사채로 충당되었으며 그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신 김서연 사모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땀으로 김서연 사모님의 건물을 완벽하게 꾸며준 셈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박 여사가 악을 쓰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피 코트는
바닥에 내팽개쳐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었죠. 그녀는 붙잡힌 채로 저것들 다 사기야. 전현이 내 아들 꼬셔서 사기치는 거라고 라며 발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파티 내내 그의 곁을 지켰던 혜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김 비서 들었지? 우리 그룹의 화연 갤러리 지분 투자 및 모든 지원 계획 지금 당장 전면 취소해. 그리고 박민준 대표는 오늘부로 우리 업계의 블랙리스트야. 어느 누구도 저 사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내가 이 바닥에서 저 인간 이름 다시는 듣는 일 없게 만들어. 혜리는 전화를 끊고 그제야 박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어요. 민준 씨, 당신이 말한 서프라이즈가 이런 거였어? 미안하지만 내 시간은 당신 같은 삼류 배우의 연극에 어울려줄 만큼 한가하지 않아. 당신 끝났어. 혜리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미련 없이 갤러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준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동아줄이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대의 마지막은 김서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박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 변호사가 건네준 등기부등본 원본이 들려 있었죠. 김서연이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돼지라고 부르며 경멸했던 바로 내 몸 안에서 당신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 자라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어. 당신들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 가문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그녀는 들고 있던 등기부등본을 박민준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건물 내 할아버지께서 피눈물로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이야. 이제 당신들의 더러운 발로 더 이상 이곳을 더럽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김서연은 갤러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에 대한 화연 갤러리의 임대차 계약은 파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박민준 대표와 박 여사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최 변호사가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우며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민준 대표는 저희 서화재단과의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동의 없이 불확실한 사업에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김서연이 최 변호사의 말을 이어받아 파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사기꾼들의 파멸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증인입니다. 지금 당장 이 건물에서 모두 나가주십시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리는 박민준을 향해 가장 잔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박민준 씨.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찍은 그 이혼 도장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야. 축하해. 김서연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정문만이 열린 채 칠흑 같은 어둠이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공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박민준과 실성한 듯
울부짖는 방 여사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한번 응시한 뒤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는 없었죠. 윤 관장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고 최 변호사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갤러리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김서연은 아랫배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윤 관장과 최 변호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김서연은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이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세상에 나올 시간이라고 말해주네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김서연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가 저지른 사기 대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 변호사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빚을 갚고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였고 출소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낡고 좁은 고시원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옆방의 라면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죠. 그는 몸을 뒤척이다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바닥을 무심코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던 손목에는 이제 시퍼런 멍 자국만 선명했어요. 그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신세였습니다. 어젯밤에도 푼돈을 손에 쥐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얻어맞은 터였죠. 박민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켜 습관처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서화 특별전, 역대 최다 관람객 돌파, 수익금 전액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기사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서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악!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얇은 합판 벽 너머에서는 아침부터 시끄럽게 지랄이야 라는 욕설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그날의 충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죠. 그녀의 시간은 그날 파티장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요양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맴돌았죠. 김서연이 최소한의 자비로 마련해준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죽을 떠먹여주려 해도 그녀는 아이처럼 고개를 저으며 칭얼거렸습니다. 내 갤러리 돌려줘. 민준아,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파티장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 그리고 김서연의 차가운 마지막 선고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그렇게 하룻밤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화연 갤러리였던 그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건물 1층에는 윤지철 미술품 복원연구소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죠. 김서연은 윤 관장에게 최첨단 복원 장비들로 가득한 국내 최고의 연구소를 선물했습니다. 윤 관장은 그곳에서 평생의 꿈이었던 후황양성에 힘쓰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서화의 미공개 유작들은 그곳에서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모든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서화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갤러리의 가장 넓은 공간이었던 2층과 3층은 이제 서아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무료 미술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림을 배울 수 없었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희망의 공간이었죠. 주말이 되면 갤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 그리고 희망의 색채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김서연은 편안한 원피스 차림으로 서아의 아이들 센터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세봄이었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을 끝내고 찾아온 새로운 봄이라는 뜻이었죠. 김서연은 잠든 아기의 포동포동한 뺨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김서연에게 달려와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서연의 모습과 그 주변을 수많은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담겨 있었죠. 김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따스한 햇살 같은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죠. 한때 차가운 복도에 맨발로 내던져졌던 여인 김서연.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한 삶은 얼마든지 다시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부당한 오해와 편견의 시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녀를 기억해 주세요.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므려. 상처는 아물어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눈물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